햇살이 늙은 기와 지붕 위로 따스하게 쏟아지는 평화로운 시골집 마당. 툇마루에 앉은 순자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낡고 오래된 만섭의 작업복 조끼를 꿰매고 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러운 손길이다. 텃밭에서 흙 묻은 호미를 들고 나온 만섭이 툇마루로 다가온다. 만섭, 꿰매는 조끼를 퉁명스럽게 보며 말한다. 그놈의 옷은 이제 그만 보내주지. 누더기가 다 됐네. 순자 바느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한다. 누더기라뇨? 당신 땀 밴 옷을 어찌 버려요? 구멍 하나 났다고 버리기 시작하면 이 집안 나만할 거 없어요. 만섭 피식 웃으며 순자 옆에 털썩 앉는다. 새 옷 사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 다 아는데 젊었을 땐 읍내장에만 가면 내 옷은 그리 잘 사입히더니만. 순자 만섭을 흘깃 보며 핀잔 주듯 말한다. 그땐 네 집 자식인지 훤하게 보여주려고 그랬지. 이젠 다 늙은 영감 옷에 입혀서 뭐해요. 알아보는 사람도 없구먼. 말은 그렇게 해도 순자의 입가엔 옅은 미소가 걸려있다. 순자가 실을 끊고 다시 바늘에 실을 꿰려 하지만 침침한 눈 때문에 자꾸 헛손질을 한다. 순자 혼잣말처럼 말하는데 에이거 이 몹쓸 눈.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만섭이 순자의 손에서 바늘과 실을 낚아채듯 가져간다. 투박하고 굵은 농부의 손으로 작은 바늘귀에 실을 꿰는 모습이 영 어색하다. 하지만 잠시 집중하던 만섭은 단 한 번의 실을 꿰어 순자에게 툭 건넨다. 만섭이 무심한 척 실을 꽂은 바늘귀를 전하는데 자, 여기. 순자는 바늘을 받아들고 남편의 거친 손과 무뚝뚝한 얼굴을 잠시 바라본다. 그 얼굴에 담긴 세월과 다정함을 그녀는 안다. 순자는 다시 바느질하며 말을 잇는다. 눈은 늙어도 손재주는 아직 안 늙었네요. 이봐요 멀쩡해지는구먼. 만섭이 괜히 헛기침하며 일어선다. 얼른 꿰매기나 하쇼. 저녁에 찬바람 불기 전에 바디를 마저 해야 하니. 만섭은 다시 텃밭으로 향한다. 순자는 묵묵히 밭을 가는 남편의 넓은 등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조끼의 마지막 단추를 달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가난하지만 서로가 있어 온전한 두 사람의 평화로운 시간이다. 노부부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다. 부모에게 자식은 때로는 세상 가장 큰 자랑이고 때로는 가슴에 묻은 아픈 손가락이며 또 때로는 아득한 그리움이 되기도 한다. 노부부에게 첫째 장남은 온 동네가 알아주던 자랑이었다. 시골에서는 보기 드물게 똘똘하여 일찌감치 읍내로 유학을 보냈고 보란듯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 번듯한 직장까지 얻었다. 하지만 어릴 적 골목 대장처럼 나서기 좋아하던 호탕한 성격은 늘 사고를 몰고 다니는 그림자이기도 했다. 그러더니 몇 년 전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장님이 되겠다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허황된 꿈은 현실의 벽 앞에서 번번이 부서졌고 부모의 주머니까지 손을 벌리는 상황이 몇 차례 있었다. 이제 노부부에게 아들의 소식은 기대가 아닌 이번에는 또 얼마를 요구할까 하는 불안과 걱정일 뿐이다. 떠들썩한 자랑이 첫째였다면 둘째 아들은 늘 소리 없는 아픈 손가락이었다. 늘 잘나가는 형과 비교당하며 자란 둘째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랐다. 혹시나 비교 없는 세상을 찾아 떠난 것일까? 이것저것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다가 갑자기 원양어선을 타겠다며 넓은 바다로 나간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다. 셋째는 부모 마음도 모르는 철없는 막내딸이다. 학창시절 불량한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사고만 치던 말괄량이었는데
어느 날 한 남자를 데리고 오더니 사랑에 빠졌고 뱃속에는 사랑의 씨앗이 있다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다행히 남자는 딸을 아껴주고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그나마 걱정을 덜었다 싶었는데 남자의 집안이 부유한 덕분에 딸은 결혼과 동시에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야속한 막내딸. 이제는 사는 게 바쁜지 전화 한 통하기도 힘든 그저 아득한 사람이 되었다. 자랑스러운 아들, 가슴 아픈 아들, 그리고 멀리 떠난 딸. 그렇게 자식들을 모두 키워 세상으로 내보내니 노부부에게는 기댈 곳 하나 남지 않았다. 평생을 모은 재산마저 자식들 교육시키고 뒷바라지하느라 눈처럼 녹아내린 지 오래. 이제 낡은 집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서로를 의지하며 남았다. 가을 햇살이 길게 늘어져 오후의 나른함이 그림자처럼 내려앉을 즈음 고요하던 집의 평화가 흙먼지와 함께 무참히 깨진다. 마당에 늙은 감나무가 놀란 듯 가지를 떨 정도로 번지르르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거칠게 멈춰선다. 대문이 열리고 비싼 옷차림이지만 어딘가 초췌하고 광기 서린 아들 상철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온다. 그는 부모님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들어오자마자 고함부터 친다. 아버지, 전화기는 폼으로 들고 다니세요? 왜 꺼놓으셨어요, 대체? 사람 속이 타 죽는 꼴 보려고. 만섭과 순자의 얼굴이 돌처럼 굳는다. 상철은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제 할 말만 쏟아낸다. 다 끝났어요, 다. 이번 건 진짜 대박이었는데. 거의 다 됐는데.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내 뒤통수를 쳤다고요. 만섭은 상철의 이런 행동이 처음이 아닌 듯 놀라지 않고 싸늘하게 묻는다. 그래서 이번엔 또 얼마냐? 상철은 만섭의 말에 폭발한다. 얼마냐고요? 지금 돈이 문제예요? 제 인생이 걸렸다고요. 당장 투자금 못 막으면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저 빨간 줄 긋고 깜빵 가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제야 상철은 부모 앞에 털썩 무릎을 꿇는다. 하지만 그 모습은 진심 어린 반성이라고 보기보단 목적을 위한 계산된 연기처럼 보인다. 눈물을 억지로 쥐어짜며 바닥에 엎드린다. 아버지,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요. 제가 이 집 아들이잖아요. 이 집 팔면 막을 수 있어요. 네. 만섭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친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사업 소리, 동업자 소리. 이젠 지겹지도 않냐? 그 번지르르한 차는 팔았고 내가 걸친 그 비싼 옷은 벗어봤냐 이놈아. 그래도 순자는 가슴을 치며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여보,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저러다 정말 큰일 나요. 순자의 말에 상철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든다. 그의 눈빛은 이제 어머니의 동정심을 무기 삼아 아버지를 압박한다. 아버지, 어머니도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아버지 아들 전과자 돼요. 제발요. 상철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방바닥에 자기 머리를 쿵 찍기 시작한다. 계산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순자는 기겁하며 아들을 말린다. 상철아, 왜 이래, 이러지 마. 순자가 상철의 행동을 말리려고 애를 쓰지만 만섭은 가만히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상철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눈이 벌개져서 소리친다. 그래요. 그냥 내버려두세요. 제가 감옥에 들어가면 되죠. 그냥 거기서 목 매달고 죽을 테니 그리 아세요. 아들 장례식 치를 준비나 하시라고요. 상철의 악독한 외침이 낡은 집의 석가래를 쩌렁쩌렁 울린다. 순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만섭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린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가을 풍경이 지옥처럼 느껴진다. 아들 상철이 몰고 온 폭풍이 핥히고 간 자리. 안방에는 오래된 괴종시계. 똑, 딱. 소리만이 무겁게 울린다. 밥상 위에는 이미 다 식어버린 밥과 국그릇 2개가 섬처럼 놓여있다. 만섭과 순자는 밥상 앞에 그림자처럼 앉아있다.
누구도 먼저 수저를 들지 못한다. 깊고 아픈 침묵 속 순자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한다. 애써 참아보려 손으로 입을 막아보지만 결국 터져나오는 흐느낌을 막을 수는 없다. 뚝뚝 눈물방울이 밥상 위로 떨어진다. 순자가 목이 메어 갈라지는 목소리로 입을 연다. 저 꼴을 하고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지 낯빛이 말이 아니던데. 그것은 원망이 아니었다. 제사를 뜯어먹으러 온 자식 일지언정 그저 굶고 다니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어미의 천성이었다. 만섭은 대답이 없다. 아내의 눈물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아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 만섭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다가 이내 거칠게 내려놓는다. 다발을 넘기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간다. 순자는 남편이 야속하지만 차마 붙잡지 못한다. 마당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다. 만섭은 툇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담배를 꺼내 문다. 불을 붙이자 담배의 붉은 끝이 그의 타들어가는 속처럼 타오른다.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인 연기를 허공에 뱉어낸다. 담배 연기 너머로 평생을 일궈온 저 밭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묻어있는 낡은 집의 지붕이 어렴풋이 보인다. 저놈을 그냥 내쳐야 하는가? 아니,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눈 감으면 누가 저놈을. 하지만 저 집은 순자와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마지막 우리 터전인데.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그를 괴롭힌다. 결정은 내려야 하지만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니기에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하다. 그때 등 뒤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진다. 돌아보지 않아도 안다. 아내 순자가 그의 어깨에 얇은 겉옷을 덮어준 것이다. 순자 나직하게 말한다. 밤바람이 찹니다. 만섭은 아무 대답 없이 담배만 태운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아내의 온기가 함께 짊어져야 할 이 고통의 무게를 말없이 나누어 주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는 은행 창구 앞. 만섭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있다. 직원의 입에서 나오는 이유리니 원금이니 하는 말들은 낯선 외국어처럼 귓가를 스쳐갈 뿐이다. 그의 눈에는 오직 서류 위에 적힌 자신의 집 주소, 그 검은 글씨만이 박혀 있다. 저 글자 하나하나가 자신의 땀이고 순자의 눈물이며 삶 그 자체였다. 서류를 내미는 직원의 손끝 앞에서 만섭은 자신의 손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진다. 평생 흙을 만지고 쟁기를 잡아 단단해진 이 손으로 이제는 제 집을 제 손으로 팔아넘기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때 옆에 앉은 순자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파르르 떨리는 아내의 흰 손등. 그 작은 떨림에 아들을 향한 만섭의 분노가 심장 속에서 시뻘건 불길처럼 치솟는다. 만섭은 자신의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순자의 손을 말없이 그러나 단단히 감싸준다. 괜찮다는 위로가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아내를 향한 마지막 버팀목 같은 약속이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만섭이 순자를 부축해 막 일어나려던 순간 띵동. 주머니 속 낡은 휴대전화에서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린다. 만섭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진다. 천천히 꺼내든 휴대전화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과 함께 그의 평생이 담긴 숫자가 찍혀 있다. 박상철님에게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메마른 가뭄처럼 건조함을 내뿜고 있다. 그것은 아들의 안부를 묻는 문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삶이 아들에게로 흘러들어갔다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만섭은 피가 나도록 깨문 입술로 짧은 신음을 삼킨다. 그는 세상을 향해 울부짖는 대신 분노로 떨리는 엄지손가락에 모든 힘을 실어 휴대전화의 종료 버튼을 길게
아주 길게 누른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꺼지는 듯한 정적이 찾아온다. 그의 얼굴에 남은 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린 텅 빈 표정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노부부. 방 안엔 서늘한 침묵만이 감돈다.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린 공간. 두 사람은 각자 흩어져 살 집에 가져갈 단출한 짐을 꾸리기 시작한다. 마루를 사이에 두고 방 안에서는 순자가 멀리 강릉에 있는 동생네 집에 가져갈 작은 보따리를 싸고, 마루 끝에 만섭은 태백의 요양원에 들고 갈 낡은 가방을 묵묵히 채워나간다. 함께 살아온 세월의 물건들을 둘로 나누는 일은 살을 베어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순자는 낡은 자개장을 열어 옷가지를 꺼낸다. 옷 아래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비단보에 쌓인 작은 상자를 꺼낸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베네저고리와 새아이의 탯줄이 담겨 있다. 순자는 아들 상철의 탯줄을 싸고 있던 종이를 펴본다. 박상철, 1980년 5월 12일생. 순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종이 위로 툭 떨어진다. 순자 혼잣말처럼 흐느낀다. 이놈아, 네가 태어났을 때 네 아비가 세상을 다 얻었다고 동네방네 소리치고 다녔다. 한편 만섭은 대청마루 기둥에 기대서 있다. 기둥에는 아이들의 키를 재던 흠집이 칼자국으로 선명하게 남아있다. 맨 아래 작은 흠집부터 훌쩍 커버린 마지막 흠집까지. 만섭은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그 흠집들을 천천히 쓸어본다. 마치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보인다. 방 안에서 순자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만섭은 마루를 가로질러 방으로 들어간다. 탯줄을 붙들고 오열하는 순자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는다. 만섭 목이 잠긴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한다. 그만 울어. 이게 다 내 잘못이요. 애비가 못나서 자식 새끼 하나 사람 못 만들었다. 순자 만섭의 말에 대답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운다. 평생을 바쳐 일군 집과 자식, 그 모든 세월의 무게가 두 사람의 어깨를 짓누른다. 한참 후 눈물을 거둔 만섭이 순자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인다. 그만하고 내일 읍내 나갑시다. 내 당신이랑 같이 할 게 있어.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정말 마지막 외출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번쩍이는 스마트폰 화면들, 귀를 때리는 최신 유행가 소리. 노부부는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듯 어색하게 문 앞에 서 있다. 젊은 직원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만섭은 결심한 듯 아내의 손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선다. 만섭은 휴대폰이 가득한 진열장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한다. 이 사람이 쓸 거요. 제일 간단하고 튼튼한 걸로 골라줘요. 순자는 만섭의 소매를 잡아 끌며 속삭인다. 영감, 이걸 뭐 하러 사요? 평생 필요 없었는데. 돈도 아깝고. 만섭은 아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한다. 평생 내 옆에 꼭 붙어 있었으니까 필요 없었지. 이젠 필요해. 내 목소리 매일 들어야 할 거 아니오. 만섭의 나직한 말에 순자의 눈시울이 왈칵 붉어진다. 만섭은 그런 아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진열장을 한참 들여다본다. 여러 번 망설이던 그의 손이 작고 새빨간 폴더폰 하나를 집어든다. 당신 시집 올 때 입었던 다홍 치마 색이랑 똑같네.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은 이런 고운 색이 잘 받아. 순자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 고개를 숙이며 대답한다. 70 넘은 할망구한테 놀리는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해도 직원이 건네준 작고 반짝이는 물건을 받아든 순자의 눈에는 호기심과 설레임이 어린다. 평생 흙만 만져온 거친 손으로
매끈한 조약돌 같은 휴대전화를 조심스럽게 쓸어본다. 순자가 자그마한 목소리로 감탄하며 말한다. 참 곱다. 그 모습에 만섭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른다. 만섭은 직원에게 사용법을 꼼꼼히 묻기 시작한다. 전화 걸고 받는 법, 문자 보내는 법 등을 자세하게 듣는다. 순자는 휴대폰 사용법을 들으니 걱정이 앞선다. 이걸 늙은 내가 어떻게 다 배워요. 눈도 침침한데. 걱정 마시오. 당신 옛날에 나한테 한글 배울 때도 곧잘 따라 했잖소. 내가 옆에서 하나하나 다 알려줄 테니. 만섭은 자신의 커다랗고 투박한 손으로 작은 버튼들을 하나씩 눌러가며 시범을 보인다. 순자는 돋보기를 꺼내 쓰고 마치 처음 글자를 배우는 아이처럼 남편의 손끝과 설명을 하나하나 눈에 담는다. 잠시 후 만섭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린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직접 건 시험 전화였다. 화면에 뜬 네 사람이라는 글자를 본 만섭과 자신의 손으로 기계를 작동시켰다는 사실에 놀란 순자의 눈이 마주친다. 순자의 얼굴에 수줍고도 환한 소녀 같은 미소가 피어난다. 왁자지껄한 저녁 시간의 동네 고깃집. 테이블마다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는 소리가 흥겹게 오간다. 하지만 가게 한쪽 구석, 낡은 옷차림의 노부부가 앉은 자리만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다. 불판 위에서는 두툼한 삼겹살이 기름을 튀기며 지글지글 세상 즐거운 소리를 내며 익어간다. 그 뜨거운 열기마저 닿지 않는 듯 두 사람의 마음은 시린 바람이 부는 겨울 들판처럼 싸늘하다. 만섭은 서툴지만 정성껏 고기를 구워 잘 익은 놈만 골라 순자의 밥 위에 올려준다. 평생을 그래왔듯 가장 좋은 것은 늘 아내의 몫이었다. 순자 밥 위에 고기를 보며 희미하게 웃는다. 꼭 그때 같네요. 우리가 처음으로 장터 국밥 한 그릇 놓고 마주 앉았던 날. 영감도 그날 이랬는데. 만섭은 집게를 뒤적이며 무심하게 말한다. 그땐 국밥에 고기 한 점 없었지. 아득한 옛 추억. 가난했지만 함께할 미래가 있었던 그 시절. 만섭은 다시 고기 한 점을 순자의 밥 위에 올려준다. 이것이 함께 먹는 마지막 저녁 식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듯하다. 많이 먹어도 태백 가면 이런 거 누가 챙겨주지도 않을 테니. 영감이나 많이 드세요. 강릉 요양원이 밥이나 제대로 주려나. 서로를 걱정하는 대화 속에 곧 다가올 이별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채워 만섭에게 건넨다. 순자 눈물을 애써 참아 눈이 붉어졌다. 우리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겠지요? 다시는 이렇게 마주 앉아 밥 못 먹는 건 아니겠지요? 아내의 애절한 물음에 만섭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그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단숨에 소주를 털어넣는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술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쓰리다. 만섭이 잠시 침묵하다가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한다. 쓸데없는 소리. 내가 문자 보내면 꾸물거리지 말고 답장이나 빨리 보내. 그것은 만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다.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우리는 계속 이어져 있을 것이라고. 순자 만섭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한다. 알았어요. 두 사람은 그 말을 끝으로 한참 동안 말이 없다. 불판 위의 고기는 까맣게 타들어가고 가게 안의 소음은 아득한 이명처럼 멀어진다. 입안에 넣은 고기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함께하는 이 마지막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은 마음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오가는 북적이는 고속버스 터미널. 그 소음 속에서 세상이 멈춘 듯한 두 사람이 서 있다. 만섭과 순자 50년의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떨어져 본 적 없던 두 사람 앞에는
강릉과 태백이라는 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차가운 표지판이 서 있다. 먼저 떠나는 것은 순자가 탈 태백행 버스다. 만섭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낡은 보따리를 버스 짐칸에 실어준다. 그리고는 순자의 손을 잡고 버스 계단으로 이끈다. 계단을 오르는 아내의 작은 등이 위태로워 보여 만섭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을 준다. 그것이 마지막 온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더욱 간절하다. 순자가 창가 자리에 앉고 차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본다. 평생을 마주봤지만 오늘의 시선은 유독 시리고 아프다. 만섭은 두꺼운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딛고 잠긴 목소리로 순자에게 당부한다. 내가 전화하면 바로 받고 노란 통에 든 약은 식후에 꼭 챙겨 먹고 동생네 집이라고 너무 기죽지 많고 불편한 거 있으면 참지 말고. 순자는 차창에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대답한다. 영감도 거기 낯설다고 밥 그러지 말고 식사 잘해요. 보이는 대로 일하지 말고 몸 좀 아껴요 제발. 버스가 거친 엔진 소리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 버스가 천천히 그리고 무정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순자는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울음을 터뜨리고 만섭은 움직이는 버스를 따라 몇 걸음 옮기다. 이내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선다. 차마 아내가 우는 모습을 끝까지 볼 수 없어서 차마 멀어지는 버스를 보며 무너질 자신이 없어서 만섭은 버스가 떠나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선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든다.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삼키기 위해 붉게 충혈된 눈은 텅 빈 하늘만 담고 있다. 한참 후 아내의 버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무렵 만섭은 굽은 등을 더욱 숙인 채 자신의 승강장으로 향한다. 저 멀리 보이는 강릉행 버스는 이제 아내가 없는 텅 빈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느껴진다. 만섭은 그 입구 앞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든 채 홀로 아주 오랫동안 서 있다. 태백으로 향하는 버스 안 순자는 품에서 빨간 폴더폰을 꺼내 만지작거린다. 그리고 강릉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만섭은 낡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낸다. 한참을 망설이던 만섭이 서툰 손길로 천천히 문자를 보낸다. 순자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의 진동이 울린다. 순자가 놀라 손에 쥔 폴더폰을 본다. 작은 화면에 박만섭 이름이 떠있고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연다. 잘 가고 있소? 밥은 꼭 챙겨 먹으시오. 순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액정 위로 툭툭 떨어진다. 배운 대로 답장을 보내려 하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 자판이 보이지 않는다. 한참을 더듬거리던 순자가 겨우 한 글자씩 눌러 답장을 보낸다. 만섭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린다. 문자 메시지 화면에는 네라는 한 글자의 답장이 왔다. 그 한 글자를 보는 순간 만섭의 무뚝뚝하던 얼굴이 일그러진다. 아내가 얼마나 울었을지, 얼마나 힘들게 이 글자를 보냈을지 손에 잡힐 듯 선명하다. 희미하게 아주 슬픈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린다. 이내 그 미소 위로 평생 참아왔던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린다. 만섭은 울부짖는 대신 아내의 답장이 담긴 휴대전화를 자신의 심장이 있는 가슴에 가만히 가져다 댄다. 그리고는 마치 아내에게 기대는 것처럼 차가운 버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다. 이로써 이 노부부의 특별한 외출에 막이 내린다.